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유사한 일을 또 저지르면 더 가혹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습에 대해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시작한 불법 전쟁의 잔인함을 다시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서방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고 주요 7개국 G7은 오는 11일 긴급 회동을 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대화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 핵운용부대 훈련을 지도하면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성공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최근 5년 동안 160명 넘는 연구 인력이 퇴사한 거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가 인력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내용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비자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일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 7개월 만인데 우리나라 관광객의 일본행 항공편과 숙소 예약이 폭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부채를 진 38만 가구는 집까지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가 6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추가 금리가 인상되는 만큼 부실 위험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뚝 떨어져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6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질 거로 보여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10일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이 이어져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크림대교 폭발을 테러 행위로 규정한 러시아가 보복에 나선 거로 보입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중심부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자리에 깊은 구덩이가 파였고 주변을 지나던 자동차들이 불에 탔습니다. 부상한 시민들이 현장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키이우 구조당국은 수차례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의 미사일이 떨어진 것은 70여일 만입니다. 같은 시각 우크라이나 서부의 리비우와 동부의 드니프로 등 여러 도시에 러시아의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크림대교 폭발과 관련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수기관을 배후로 지목하고 테러 행위로 규정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Доложили, сомнений нет. Это терак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разрушение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вершенно верно. 우크라이나는 폭발에 대한 자신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말살하려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Південь держави. Вони прагнуть паніки і хаосу, хочуть знищити нашу енергосистему. Вони безнадійні. Друга мішень – це люди. Спеціально обрали такий час і такі цілі, щоб завдати якнайбільше шкоди. Але 우크라이나 또한 이번 공습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어 자칫 상호 보복전이 민간인 피해로 확산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대한 무차별적 미사일 공격에 대해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시작한 불법 전쟁의 잔인함을 다시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민간인이 숨지고 다쳤으며 군사 용도가 없는 표적이 파괴됐다며 이같이 규탄했습니다. 또 이번 러시아 공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더 강화할 뿐이라며 러시아가 명분 없는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철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이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키이우에 대한 무차별적 미사일 공격 이후 블링컨 장관이 쿨레바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정신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한 데 격려의 말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미국이 계속해서 경제적, 인도적, 안보적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는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만행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 키이우 등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는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만행으로 최고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은 이와 관련해 현지 시각 11일 긴급 회동을 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최근 보름간 탄도미사일 훈련 장면을 전격 공개하면서 핵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훈련을 직접 지도하면서 핵 전투력 강화를 강조했고 대화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북한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전술핵 운용부대의 훈련 장면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저수지에서 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비롯해 최근 보름간 7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한꺼번에 공개한 것입니다. 훈련을 직접 지도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 전투력이 신속 정확한 작전 역량을 견지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대화 대신 핵 전투력 강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란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최강의 핵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더욱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이어 전술핵 무기 고도화로 한미의 확장 억제력을 제압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이제 최고 지도부가 남쪽을 명확하게 겨냥해서 원하는 시간에 또 원하는 장소에서 중요 대상들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했다는 거, 이건 상당히 저희들이 엄중하게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미사일 발사 현장에 처음으로 동행한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노동당 창건 77주년 기념일을 맞아 김 위원장의 핵무력 증강 성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체제 결속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이 밖에 전투기를 150여 대나 동원해 공중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대화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핵 전투 무력 강화를 내세우면서 대화를 부정한 데 대해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앞선 시험 발사들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는 규탄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난해 9월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난 5년 동안 160명이 넘는 연구 인력이 퇴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규직 정원의 4.7%에 이르는 164명이 의원 면직했습니다. 2017년에 25명이 연구소를 떠났고 2018년 26명, 2019년 38명, 2020년 35명, 지난해엔 40명이 퇴사했는데 10명 가운데 6명은 대학이나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력 유출의 원인으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글날 연휴 기간 재정비를 마친 여야가 이번 주 2주차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당장 오늘 감사원에 대한 국감을 벌이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불거진 대통령실의 하명감사 의혹을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밀정 행각은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비위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 중인 감사가 대통령실의 하명, 청부에 따른 것은 아닌지 왕 수석이 직접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합니다. 감사위원들 전원 출석까지 요청했는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감사원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으름장을 놓고 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다며 이수석 출석 요구도 일축했습니다. 하명감사, 청부감사 운운하며 침소봉대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되는 상황임에도 요구사항을 받으라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초전을 마친 여야는 국감장에서도 거세게 맞붙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요청한 감사원에 대한 질의를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난 정권의 4대강 정책감사 등을 문제 삼으며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거취를 놓고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라는 여당과 찍어내기라는 야당의 격돌이 불가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발언을 첫 보도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간 날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 국감에는 여야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6월 지방선거 당선 이후 첫 국감을 치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금융부채를 진 38만 가구는 집까지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가 69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추가로 금리가 인상되는 만큼 부실 위험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한때 낮은 금리를 노려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서 투자에 나섰던 시민들은 금리 인상 소식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자만 70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추가적인 여유 자금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출비까지,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려면 심적인 부담은 금액으로 환산 안 되죠. 금융부채를 진 38만여 가구는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고 집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을 수 없는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험 가구는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로 2020년 말 40만 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37만 가구보다 5천 가구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또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 금융부채의 6.2%인 69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일 한국은행의 두 번째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계속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고위험 대출자들의 부실 위험은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집을 사거나 그러실 때 한 3%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그것이 평생
그 수준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경제 이런 상황이 볼 때는 사실은 그런 가정이 변화할 수 있고.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 압력과 추가 금리 상승으로 고위험 가구의 금융부채 69조 원이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달 말 정부가 경기도 파주와 안성 등 수도권 5곳과 지방 대부분을 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니 발표 직후에 반짝 집값이 올랐지만 고금리 부담으로 다시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변 아파트를 다 합치면 15,000여 세대 규모에 달하는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최대 70%까지 가능해지는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사들에게 분위기가 어떤지 묻자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똑같아요. 팔려는 사람 있지만 해내는 사람은 없고 거기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유도를 하면 시장이 조금 바뀔 텐데 그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규제 지역 해제 직후 기대감에 호가를 올리는 매도인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집값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네, 부정적 풀었을 때는 하루 이틀 하다가 다시 침체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좋다 올렸는데 다시 금리 올라가고 하니까 다시 침체기로 다시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떨어졌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진 수도권 5곳 매물 건수를 보면 해제를 발표한 지난달 21일과 일주일, 2주일 뒤를 비교해도 소폭 증감만 이뤄졌을 뿐입니다. 해당 지역 매매 가격 지수 추이 역시 하락폭 차이만 있을 뿐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묶였는데도 집값이 반등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보통 규제 지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여지지만 거래가 활발해지거나 집값이 오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도 주택 수요가 많지 않은 외곽 지역 위주로 규제가 풀렸고 금리가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추가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라 규제 해제만으로는 매수 심리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잇따른 정부 규제 완화가 시장에는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규제 상황은 규제 완화의 역설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규제 완화가 이런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시그널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할 수도 있지만 당분간 전반적인 하락 추세가 바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제한됐던 일본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집니다. 2년 7개월 만에 개인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 건데 방역 조치도 간소화됩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이제 비자 없이도 일본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단체 여행에만 제한적으로 관광 비자를 내줬는데 비자 의무화가 없어진 겁니다. また10月11日から水際対策については入国者数についての上限撤廃、個人旅行の解禁、ビザなし渡航の解禁を行います。 코로나19 방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3차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2차까지 접종했거나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엔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안에 검사를 받아 PCR 음성 확인서를 내면 됩니다. 일본이 개발한 앱인 마이 SOS를 다운받아 백신 접종 증명서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빠르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뒤 코로나19 검사와 격리도 없어지는데 감염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하고 양성 판정을 받으면 정부 지정 시설에서 따로 지내야 합니다. 이처럼 입국 제한이 풀린 데다 엔화 약세까지 맞물리면서 일본행 항공편과 숙소 예약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한동안 가까운 일본에 여행을 못 갔었는데 친구들과 11월에 일본 여행 계획을 바로 잡았거든요. 기다렸던 소식이어서 반가웠어요. 항공사별로 일본 노선 운항 횟수를 점차 늘리고 있는 만큼 일본 매출 비중이 큰 저비용 항공사들의 영업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개량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요양병원 입소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순차 접종하고 일반 성인 등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하면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800여 명. 신규 환자 수가 10,000명 아래로 떨어진 건 석 달여 만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연히 수그러진 데다가 한글날 연휴에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일 입국 후 검사가 폐지된 이후 해외 유입 환자도 엿새 연속 100명 아래입니다.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311명으로 고령층이 86%가 넘습니다. 사망자는 23명이며 모두 60세 이상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 속에 개량 백신 추가 접종이 시작됩니다. 개량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하도록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입니다. 도입 물량이 적어 우선 접종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 종사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도 기초 접종을 마쳤으면 원하는 사람에 한해 잔여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도 SNS와 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활용해서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추가 접종에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예비 명단 접수는 오늘부터 할 수 있지만 SNS 잔여 백신 예약은 내일 오후 4시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백신 접종일이나 코로나 확진일로부터 넉 달이 지나야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000명에 육박하면서 그제보다 6천여 명 증가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4,9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6,426명 늘어난 수준으로 검사 건수가 증가한 게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일주 전인 지난 3일보다는 750명 줄어든 수치로 월요일 중간 집계 기준으로는 6월 27일 이후 15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군부대에서 장병들의 적응과 심리 상담을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인데요. 최근 육군이 지휘관 재량인 근무 지도를 2번 받은 상담관은 전방 부대로 배치하겠다는 규정을 내놓아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육군부대에서 전문 상담관으로 일한 지 어느덧 6년 차인 A씨. 군 장병들의 부대 적응을 돕고 극단 선택을 하지 않게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2,000명 넘는 장병을 혼자 도맡으며 5년 기간제 근무 조건을 채운 A씨는 얼마 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한 7개 대대, 2개 연대를 제가 맡으면서 주말도 없이 일하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인원이 한 2,400명 정도? 네,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A씨와 같은 이들은 민간인 신분인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올해 6월 기준 전국 부대에 소속된 상담관은 630명으로 한 명이 평균적으로 장병 940여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많게는 10여 차례씩 지휘관들의 평가를 받아 계약을 연장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육군이 개정한 상담관 평가 관련 조항이 논란입니다. YTN 취재진이 확보한 육군 내부 문서입니다. 업무 능률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1년에 2차례 근무 지도를 받은 상담관은 전방 지역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7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 상담관들은 사전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문 상담관의 사기를 꺾고 회의감과 자괴감을 갖게 하며 열악한 기존 여건 유지와 징계받고 유배되는 방식의 퇴행적 운영을 하는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된 부대 장병이 극단 선택을 해도 근무 평가에 반영되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사안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러한 동의가 없다면 그 변경은 무효이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전문 상담관들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상담관에게 필요한 감정노동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은 이 상황을 알고 계세요? 고용 조건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담관들은 국방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은 기온도 떨어진 데다 바람까지 불어서 꽤 춥다고 하니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겨울이 갑자기 찾아온 듯 기온이 뚝 떨어진 날씨에 어제 강원도에서는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고도 1,600여 미터 설악산 대청봉 일대에 첫눈이 관측된 시각은 새벽 6시.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눈이 제법 쌓였고 등산로 곳곳이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광덕산에서도 이른 새벽부터 눈발이 날렸습니다. 올해 첫눈은 전년 대비 15일 앞서 관측됐던 지난해보다도 9일이 빠릅니다. 설악산은 금일 새벽부터 영하로 기온이 내려갔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방한용품과 장비를 준비하셔야 되고 본인 체력과 경험에 맞게 탐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전국의 아침 기온은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9.3도를 보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맞았습니다. 첫 얼음에 이어 첫눈까지 빨리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한파에 이어 올해도 때이른 추위가 찾아온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는 날씨가 따뜻해서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도 오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너무 추워서 옷을 잘못 입고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아침 기온은 더 떨어져 수도권과 강원 등 일부 지역은 5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현재 대기 상층부터 하층까지 북쪽으로부터 매우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 들어오며 기온이 매우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내일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널뛰게 할 가능성이 커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강풍으로 강원도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강풍 피해 22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 이평리에선 지붕이 떨어졌고 강릉시 월호평동에 있는 교차로에선 신호등이 부러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강풍의 영향으로 양양공항에서는 제주와 여수를 향하는 일부 노선이 결항했고 속초 해변 대관람차와 설악산 케이블카도 운행이 임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강원도 산지와 동해안 일대에 오늘 오전까지 순간 풍속 초속 25에서 3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화성과 평택 등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해당 지역에서 쌀락눈 주위에 물방울이 얼어붙은 쌀락 우박이 10분 정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크지 않은 우박이 내리다가 그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일가족 5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을 잃은 전북 무주 단독주택 가스 중독 추정 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보일러 연통에 문제가 생겨 가스가 새어나온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6명이 쓰러진 채 발견된 전북 무주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경찰과 국가수 합동 감식반이 마당과 집을 드나들며 정밀 감식을 벌입니다. 사망자 발견 장소와 기름 보일러, 연통을 중심으로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보일러를 가동해보니 집 외벽에서 가스가 새어나옵니다. 경찰은 연통 내부가 이물질로 막혀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전에 봤을 때 상당 부분 많이 막혀 있어요. 그거는 연통을 좀 분해를 해가지고 이음새라든지 여기에
동백이었는지 아니면 또 크랙이었는지 그런 부분. 등유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사고 당시 작동 중이었고 숨진 5명에겐 일산화탄소가 검출됐습니다. 화장실에 쓰러진 채 발견된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이 이제 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6분이 다 안 받으니까 이제 좀 이상해서 아들 그분이 신고를 경찰에 한 거예요. 이들 가족은 80대 노모의 생일을 미리 축하하기 위해 연휴에 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부쩍 추워진 날씨에 해발고도 400m 지점에 있다 보니 지난 8일 보일러를 첫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땠을 때 전기장판이 하는데 이 친척들이 왔잖아요. 저 딸들이 저 사오들이 왔던데 그 전기장판 그거 갖고 돼야 안 되지. 평상시에보다 추우니까 이제 보여야겠다. 경찰은 추가 감식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제주시 월령리에 있는 3층짜리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안에 있던 투숙객 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광주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주택에서 7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 시신에서 폭행 흔적과 혈흔을 확인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구조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9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전남 여수시 남면 금호도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화물차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매년 10월 중국 대륙과 타이완은 2개의 국경절 행사를 치릅니다. 타이완은 독립, 중국은 통일을 주장하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대립까지 얽혀 양안 관계가 어느 때보다 복잡한 모습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11년 10월 10일 순원의 신의 혁명을 건국일로 삼는 타이완. 쌍십절 111주년을 맞아 미국과 캐나다, 일본 의원들이 대거 방문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기념연설에서 타이완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我要呼吁北京当局兵戎相见绝对不是两岸的选项，唯有尊重台湾人民对主权和民主自由的坚持。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의 신중국 선포를 건국일로 기념하는 중국 대륙에서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는 16일 시진핑 집권 3기를 열면서 타이완 통일을 100년 역사의 숙제로 설정한 겁니다. 지금까진 타이완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높은 수입 의존도가 전쟁을 막아줬다지만 이젠 반대로 무력 통일도 불사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치포 동맹에 이어 핵심 장비 수출 금지 등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Given the foundational nature of certain technologies, such as advanced logic and memory chips, we have to maintain as large a lead as possible. 전쟁이 나면 중국이 타이완 대표 반도체 기업 TSMC부터 접수할 거란 관측 속에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생산시설 파괴 또는 핵심 인력 탈출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홍콩처럼 타이완을 특별 행정구역으로 관리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에 거액을 투자한 머스크의 주권 침해 발언이라며 발끈하고 나섰지만 중국은 맞장구를 쳤습니다. 台湾可以作为特别行政区实行高度自治. 한편 중국산 히토 자석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중단됐던 미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 인수가 재개되자 중국 관영 매체는 히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옥죄기에 맞서 히토류를 자원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태양 관측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9일 오전 간수성 주취한 위성 발사센터에서 발사한 콰푸 1호가 궤도에 안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게 859kg의 이 위성은 4개월에서 6개월간의 테스트를 거친 뒤 지구에서 720km 떨어진 우주 공간에서 최소 4년 동안 태양 관측 임무를 수행합니다. 콰푸는 태양을 끈질기게 쫓는 중국 신화 속 인물입니다. 베네수엘라 중부에서 내린 폭우와 산사태로 지금까지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52명이 실종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불과 8시간 만에 한 달치 비가 내렸으며 특히 수도 카라카스에서 남서쪽으로 67km 떨어진 테헤리아스 지역의 산사태로 피해가 컸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7만 3천여 명이 사는 테헤리아스 도심이 나무와 진흙, 바위 등으로 엉망이 됐으며 특히 범람한 5개 강 가운데 하나인 엘파토 강의 범람으로 집과 상점, 도축장 등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테헤리아스를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프로야구 KT가 NC를 꺾고 3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KT는 수원 홈경기에서 4회 장성우의 3점 홈런과 8회 대타로 나온 박병호의 투런 쐐기포를 앞세워 NC를 5대2로 눌렀습니다. 시즌 80승째를 기록한 KT는 이미 정규 시즌을 마친 키움에 0.5게임 앞선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KT는 오늘 LG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면 3위로 준 플레이오프에 직행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8도까지 뚝 떨어져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7도에 머무르면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날이 점차 맑아지겠고 대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간과 서해안,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7.8도, 대구는 11.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7도, 대전과 광주는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공습이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유사한 일을 또 저지르면 더 가혹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습에 대해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시작한 불법 전쟁의 잔인함을 다시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서방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약속했고 주요 7개국 G7은 오는 11일 긴급 회동을 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의 대화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 핵 운용 부대 훈련을 지도하면서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성공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최근 5년 동안 160명이 넘는 연구 인력이 퇴사한 거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가 인력 유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내용 등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비자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일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 7개월 만인데 우리나라 관광객의 일본행 항공편과 숙소 예약이 폭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Of Zaporizhia, a major city in the south of the country, very close to the front lines.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한 이후 보신 것처럼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오전 8시 15분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서부 르비우, 중부 드니프로 등의 미사일 공습으로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8개 지역의 주요 기반 시설 11곳이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발생한 미사일 공습이 이틀 전 발생한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이 크림대교 폭발 사고와 유사한 일을 또 저지르면 더 가혹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자국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국방부의 조언과 참모장의 계획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통신시설 및 군사지휘시설 등을 고정밀 장거리 무기를 사용해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크림대교 폭발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배후인 테러 행위라면서 우리 영토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러시아의 대응은 가혹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내 10여 개 대형 공항 웹사이트가 러시아 해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공항 웹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이번 해킹이 러시아 내부의 해커 소행으로 추적됐지만 러시아 정부가 직접 개입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해커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합동 기동 부대를 구성해 서쪽 접경 지역에 배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긴장 악화에 따른 거라며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영토에 대한 공격을 단순히 논의하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이미 자신이 말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가능성을 명분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벨라루스의 참전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군 전술 핵운영부대의 훈련 목적을 미국과 한국의 정세 격화 행동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 삼아 불법적인 도발을 정당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전술핵 선제 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비롯해 계속해서 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반도와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인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 발사 장면을 보면 특이한 점이 몇 가지 눈에 띕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바다가 아닌 저수지에서 쏘거나 화성 12형으로 추정됐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과거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장면입니다. 북한은 이 SLBM의 발사 장소를 서북부 수중 발사장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평안북도 태천의 한 저수지로 추정되는데 바다가 아닌 저수지에서 SLBM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9월 25일 새벽 우리나라 서북부 저수지 수중 발사장에서 전술 핵탄두 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북한은 전술핵 탑재를 언급하면서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했을 정도로 북한은 뜻밖의 장소에서 SLBM을 발사했습니다. 장소를 바꿔가며 중단거리 미사일을 섞어 쏘거나 기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요격이나 선제 타격을 피하기 위해 SLBM도 발사 장소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발사 지점을 다변화함으로써 군은 정보당국을 기만해서 충격 효과를 달성하려는 의도로 보여지고요. 표적을 명중하는 것까지 보여줌으로써 기술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지난 4일에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과거와 다른 모습입니다. 당시 화성 12형으로 추정됐지만 과거에 비해 탄두가 짧고 뭉툭해졌으며 보조 엔진 없이 주 엔진만으로 4,500km를 비행했습니다. 이로 미뤄 화성 12형과는 다른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최근 며칠 사이 다양한 미사일과 발사 장소를 과시한 북한은 이번 훈련에서 핵탄두 운용과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지난해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성공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최근 5년 동안 160명이 넘는 연구 인력이 퇴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SLBM 개발은 물론이고 핵심 국방 기술을 개발해도 성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가 인력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바닷속에서 발사체가 솟구쳐 오릅니다.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에서 쏘아 올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입니다. 지난해 9월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개발해 발사에 성공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극찬했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리 SLBM이 아주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이 밤새워 이룬 쾌거라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한데 어쩐 일인지 연구원들은 줄줄이 떠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2017년 정규직 25명이 그만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64명이 퇴사했습니다. 지난해 정원 기준으로 5%가량이 이 기간 연구소를 떠난 겁니다. 퇴직자 10명 가운데 6명은 대학이나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인공지능 분야 등을 연구하는 젊은 인재들의 퇴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SLBM 개발자들은 물론 비슷한 시기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연구진은 성과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개발 과정 자체가 비밀이고 우리 군이 사용할 이른바 비닉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가 연구 보상금으로 쓰이는 기술료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수출할 때 1% 지급하던 기술료마저도 2019년부터는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보상받을 길은 더 좁아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의뢰한 연구에서 근속연수를 반영해 분석한 평균 연봉 수준은 9천만 원, 정부 출연기관 31곳 가운데 20번째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모순적인 보상체계가 연구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면서 우수인력 유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SLBM, 고위력 미사일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방산 역군들의 해외 유출을 막는 한편 개발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미래 대한민국 선진 방산 위상을 더욱 넓혀야 할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국방 연구개발 성과 보상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유관 기관과 협조해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과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 기술을 개발하고도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해 연구원들이 떠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통령실은 동북아 안보 현실이 엄중하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말이 아닌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공개 경고에도 또 민주당의 친일 국방 공세에도 일단 전략적 침묵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필요도 없다며 전술핵 과시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한미일 연합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으로 규정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팎으로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 대통령실이 최근 안보 상황 관련 입장이라며 짧은 두 문장을 내놨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말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확대 해석을 피하기 위해 짧고 정제된 메시지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굳건한 한미동맹, 한미일 3자 안보협력으로 국민을 지키겠다는 장문의 메시지를 내놓은 이후 이튿날엔 사실상 맞대응을 자제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동북아 상황은 어느 순간 치명적인 실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중국이 타이완에 그랬듯 핵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무력 충돌, 즉 도발의 도미노 속에 북한도 언제든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강행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 공조만이 해법이라는 인식이 뚜렷합니다. 북한 말폭탄에 일일이 응수하기보단 한미 간 확장 억제를 강화해 도발 의지부터 누리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 역시 대응하지 않을 방침인데 해묵은 정쟁에 거리를 두고 엄중한 안보 현실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뜻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북한에 잇따른 도발로 안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는 각각 전임 정부와 현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친일 국방 발언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이은 북한의 도발로 대한민국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만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가짜 평화쇼, 퍼주기 외교의 결과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여기저기 문 걸어 잠그고 김정은만 쳐다보며 대북 굴종 외교를 펼쳐온 데 대한 참혹한 결과입니다. 민주당도 벼랑 끝 전술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커지는 군사적 긴장에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뿐인 해법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둘러싼 공방도 한층 더 거세졌습니다. 연합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맹비난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반도에 우길기가 다시 걸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현실화하면 한국은 군사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약에 비약을 거듭한 소설 같은 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주장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라며 나 혼자 살기 위해 나라를 파는 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불법 리스크 장본인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은 국민께 친일 운운하기 전에 자당 대표에게 진실부터 추궁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연일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지만 여야는 머리를 맞대긴커녕 서로를 향한 비방전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안보 위기를 외치면서도 정작 안보 문제를 외면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마약 범죄, 법무부와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마약 범죄 수사를 시행령으로 되살려 강도 높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다만 시행령이 상위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는 데다 단순 투약이나 소지는 여전히 직접 수사 대상에 빠져 있어 한계도 여전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마약을 사들여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고요. 조사할 상실이 인해서 제 대학에 받겠습니다. 최근엔 SNS 채팅방을 이용한 마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잡히는 등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마약에 노출돼 있습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은 12,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가량 늘었습니다.
일반 회사원과 학생도 증가했는데 만 19살 이하는 370여 명에 달합니다. 빠르게 퍼지는 마약 범죄에 검찰과 법무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마약 범죄가 임계점을 넘었다며 관련 기관과의 합동 수사를 지시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약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것이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아주 강력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결국 검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원상복구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마약류 유통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2개로 줄였지만 이후 법무부가 하위 시행령을 고쳐 마약류 유통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로 다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 취지를 훼손한 꼼수 시행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다 추후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마약 수사에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엔 개인이 직접 SNS나 해외 직구로 소량의 마약을 사고 있는데 유통이 아닌 단순 투약이나 소지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투약부터 소지, 판매까지 긴밀히 연결된 마약 범죄에 수사 당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농약 불법 유통을 막기만 해도 극단적 선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농약상 아닌 인터넷 판매를 막아놓는데요. 취재진이 인터넷으로 점 하나만 찍어 검색을 해보니 손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해마다 수백 명이 음독으로 숨져 극단적 선택 수단 가운데 4번째로 많은 농약. 다행히 지난 2012년 통신 판매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 이유로 농약 음독 자살자는 10년 동안 절반 정도까지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구매만 제한해도 자살 예방 효과가 있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도 꾸준한 단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농촌진흥청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농약 제품들 검색 금지를, 방송통신위원회에는 해외 직구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취재진이 온라인 쇼핑몰들을 점검해봤습니다. 다량 섭취하면 숨질 뿐만 아니라 인체에 축적돼 암이나 만성 신장 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제초제 성분을 검색했습니다. 농약 제품은 검색이 막혀야 정상이지만 검색어 뒤에 마침표 하나 덧붙였더니 이렇게 결과가 줄줄이 나옵니다. 지난 1월에 농진청이 콕 집어 막아달라고 한 검색어인데도 제대로 차단이 안 된 겁니다. 네이버, 쿠팡을 포함한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 또는 쇼핑몰 중개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농약 제품 검색이 가능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누구나 손쉽게 해외에서 독성 농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일입니다. 정부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쇼핑몰 자체적으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제품이나 검색어 명단을 원천 차단하게 되면 문제가 아닌 제품도 섞일 수 있다 보니 일부 사각지대가 생긴 것 같다며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감시나 명단 업데이트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약 불법 통신 판매는 재작년에만 51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노력에 온라인 쇼핑몰들도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으로 알려진 사업가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위례 사업에서 아파트 분양 대행을 맡은 업체 대표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위례 사업 이후 대장동 사업에서도 아파트 분양을 대행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으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 토목업체 대표 남모 씨에게 전달한 거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 USD 폭락 사태로 인해 사기 등 혐의로 피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 효력이 오는 19일 사라집니다. 외교부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권 대표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을 공시하면서 오는 19일까지 권 대표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없어집니다. 여권이 효력을 잃으면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권 대표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강제 추방 대상이 돼
검찰의 권 대표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1990년대 수백억 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를 친 조춘자 씨가 출소 뒤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합계 징역 15년을 복역했는데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다며 새 피해자들을 만들고 막대한 금액을 가로챘는데도 피해 대부분을 복구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값비싼 배추를 시세 절반 가격에 예약 주문을 받는 마트 행사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배추값이 내려갈 거라고 전망하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비싼 수준이라 올해 김장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마트 입구에 배추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장을 보러 온 고객들이 삼삼오오 몰려듭니다. 김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오늘 시장조사 나와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거는 조금 싼 것 같아서 지금 저도 지나가다가 훌딱 보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본격적인 김장철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이곳에선 절임 배추를 시세의 반값에 사전 판매하고 있습니다. 20kg 한 상자 가격은 36,900원으로 한 포기에 5,000원 꼴입니다. 많이 걱정돼요. 그래서 포기할까 해요. 그 정도로 많이 물가가 올라가고. 올해 여름 이른 무더위와 함께 폭우와 태풍이 이어지면서 작황이 좋지 않았던 배추값은 95%까지 치솟아 한때 한 포기에 10,000원이 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8,000원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 60% 정도 비쌉니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평균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 35만 5천 원, 대형마트 41만 9천 원으로 재작년보다 각각 8.2%, 5.8% 올랐습니다. 올해는 배추뿐 아니라 무와 건고추, 깐마늘 등 다른 재료 가격도 올라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인 다음 달부터 배추 가격은 하향 안정될 걸로 분석했습니다. 가을 배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2% 늘어나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추 공급량은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 김장철엔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 김장철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수, 마요네즈, 즉석밥 같은 일부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이 석 달 연속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 기준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서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품목의 3분기 판매 가격을 살펴보면 마요네즈와 국수, 즉석밥 판매 가격이 3개월째 상승했습니다. 6월 대비 9월 가격 상승폭을 구체적으로 보면 마요네즈가 13.5%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국수가 10.3%, 즉석밥이 6.3%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 경제심리 악화와 중국의 위안화 약세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원화 약세를 단순히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 악화 의미로 봐선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경제뉴스에 나타난 경제심리를 지수화한 뉴스심리지수가 지난달 중순 기준치 아래로 밑돌자 지난달 22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다며 경제심리 악화가 원화 가치 절하의 배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위안 달러 환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은 0.44%포인트 오를 정도로 원화가 동조하는 중국의 위안화가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이 무너질 정도로 약세를 보이는 점도 원달러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전남 담양에 있는 한솔 페이퍼텍은 악취와 국유지 무단 사용 의혹 등으로 지역 주민들과 수십 년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적발된 불법 건축물만 수십 건이 넘어서 지자체가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불응해 법정 다툼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공장의 폐쇄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한솔 페이퍼텍 공장 부지는 32,000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4개 크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80%가량이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하지만 한솔페이퍼텍은 신고나 허가 없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사용해왔습니다. 마을 주민이 다니던 길을 막거나 국유지에 담을 두르고 공장 시설을 증축하는 등 지난 2018년부터 적발된 불법 건축물만 70건이 넘습니다. 소음, 악취, 이런 매연 같은 것이 엄청나게 품어내고 있는데 이런데 모든 불법 건축물을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한솔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제 주민들은 뜻을 모아 좀 투쟁을 하겠습니다. 공장 실태 조사를 마친 담양군은 한솔페이퍼텍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장 측은 위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21건에 대한 시정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배관시설과 방음벽 설치 등 5건에 대해서만 시정명령 처분 취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담양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데 그것도 그 취하를 시킨 것도 저희들은 대단히 좀 판결에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법적인 싸움을 또 떠나서라도 기필코 이렇게 주민들의 건강한 삶, 그 환경권을 좀 보장받기 위해서 담양군은 시정명령 처분 취소가 내려진 일부 시설에 대해서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오순열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상당수는 과체중이나 또 비만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애초 당뇨약으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커서 비만 치료제로 크게 각광받는 약이 미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약으로 대박을 터뜨리게 된 당뇨약 이야기를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대 후반의 직장인 김모 씨. 최근 잦은 회식 등으로 살이 찔 것 같아 비만 치료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있고 식이 조절도 좀 하고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고요. 살이 생각보다 빠지지가 않아서 약물 복용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보통 체중 감량 5%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승인된 비만 치료제 S는 임상시험에서 매일 한 번씩 56주간 주사로 맞을 경우 체중이 평균 8% 감량했습니다. 이 약의 업그레이드인 치료제 W는 지난해 승인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68주간 주사로 맞을 경우 평균 15% 체중 감량 효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주일에 한 번씩 72주간 주사로 맞을 경우 평균 20% 체중 감량 효과를 낸 치료제 M이 개발돼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 치료제는 모두 미국 FDA에서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받았지만 탁월한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되면서 2개는 이미 비만 치료제로도 승인받았고 나머지 하나도 승인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몸속 호르몬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낮추고 음식을 먹으면 뇌에 포만감 신호를 보내 식욕을 억제합니다. 이들 약은 모두 체내에서 GLP-1 호르몬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당뇨약이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치료제 M은 GLP-1 호르몬에 더해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또 다른 호르몬 GIP의 기능도 함께 수행합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 GLP-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마 메이저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GIP까지를 같이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기전에 의해서 더 큰 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치료제는 별도의 운동이나 식이요법 없이도 체중 감량 효과가 있지만 비만 치료를 그만둘 경우 다시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또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과 구토 정도가 알려졌습니다. 비만 치료제 W와 M은 국내 시판까지 보건당국의 허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면 조사 요청과 효적 감사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들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인상과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집무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신성장 기술 산업에 대한 지방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관계 법률 개정을 비롯해 47개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의약품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인천 송도 4공장을 오늘 가동합니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 달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4공장이 오늘 첫 부분 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공장을 찾아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임직원을 격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된 코로나19 개량 백신의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자 등이 먼저 접종하고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녀 백신에 한해 접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5만 명의 하루 입국자 수 상한선도 폐지함에 따라 우리나라 관광객의 일본행 항공편과 일본 숙소 예약이 폭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는 오늘을 기점으로 일본행 항공편 예약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고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항공은 도쿄와 후쿠오카, 오사카 노선을 주 4회에서 주 7회로 증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분들이 늘면서 산악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산행에 나섰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을 산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송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비와 안개로 급변한 설악산 공룡능선에서 길을 잃은 81살 등산객을 구조대원들이 16시간 만에 구조합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설악산 토항성 폭포에서는 60살 여성이 산행 중 30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그런 이제 저희가 출입을 금하고 있는 곳을 이제 그 새길 산행하시다가 그렇게 좀 사고가 난 그런 경우입니다.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산악사고는 강원도에서만 190건이 넘습니다. 산악사고는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3만 2천 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월별로는 단풍철인 10월이 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유형을 보면 조난이 가장 많고 실족과 추락, 개인 질환, 탈진이 뒤를 이었습니다. 산악사고를 예방하려면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고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 산에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또 낙엽이나 이끼가 낀 바위를 밟으면 미끄러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혼자 산에 오르는 것은 피해야 하고 혹시 모를 조난에 대비해 비상식량과 휴대용 전등도 필수입니다. 산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국가지점번호라고 표지판가 있고 또 산악 안내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신고를 하셨을 때 저희가 빨리 찾아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산악 고지대는 이미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겨울 날씨에 접어든 만큼 방한 용품도 꼭 챙겨야 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수십 명이 죽거나 실종된 베네수엘라 산사태와 관련해 한국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은 현지 시간 10일 경찰서장과 직접 통화한 결과 피해자 중 우리 국민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날 인구 5만 4천 명의 산간마을 라스테헤리아스는 폭우로 범람한 강물이 마을을 덮쳐 최소 25명이 숨지고 52명이 실종됐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이번 주 긴급 채권 매입 종료를 앞두고 현지 시간 10일 추가 시장 안정 조치를 내놨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650억 파운드 규모 긴급 채권 매입은 예정대로 14일 종료하되 그때까지 하루 매입 한도를 50억 파운드에서 100억 파운드로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달 10일까지 새로운 단기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기금이 담보채권 가치 하락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비롯해 은행과 금융위기 연구에 기여한 미국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 10일 버냉키 전 의장과 더글러스 다이아몬드, 필립 디비그 등 3명을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금융위기 시기에 은행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이들의 발견은 사회가 금융위기를 다루는 방식을 향상시켰다며 이들의 중요한 연구 결과로 은행 붕괴를 피하는 것이 왜 필수적인지 알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들의 연합인 유엔처럼 전 세계 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인 세계지방정부연합이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회원들이 3년에 한 번씩 모여 총회를 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는 전 세계 24만여 도시와 지자체들의 협의체입니다. 지구촌 공통 현안을 풀 방안을 찾아보자며 3년마다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엽니다. 이를 지자체들의 유엔 총회라고도 부르는데 올해는 대전에서 개막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뒤 처음 열린 총회에 전 세계 576개 지방정부에서 6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민의 도시를 주제로 5개 분야에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이 구현하는 포용도시를 논의할 이른바 대전 트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The city is very famous for science as well as for innovation. So therefore, many local governments, our members are excited actually in joining this Daejeon track particularly. 2대 행사로 스마트 시티 쇼가 열려 미래 도시를 편리하게 할 기술을 구체적으로 선보입니다. UCLG 총회는 지난 1993년 세계 엑스포 이후 대전시가 유치한 첫 대형 국제 행사입니다. 지방정부의 리더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전을 마이스 산업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총회 기간 K-팝 콘서트 등 30개 넘는 문화 연계 행사를 마련해 시민도 즐거운 축제로 꾸몄다는 설명입니다. 총회가 열리는 닷새 동안 대전은 지방정부들의 치열한 외교 친선 무대로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볼에 닿는 공기가 무척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7.8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17도에 머무르면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아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날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대기질도 깨끗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7.8도, 대구는 11.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과 광주는 19도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